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2차전지가 최근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다시 올라간다 하면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은 제가 강점인 IT, 반도체 이런 중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마지막 할 때까지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전략 관계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의 소개는 말이죠.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 라이팅, 작성한 리포트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배들, 증권사 애널리스트 쓴 리포트를 가지고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전달시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5월 12일 날 종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주말에 보는데 전반적으로 한 10% 전후의 추가 조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한 2, 3개월 정도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보는 세력 투자자들이 또 움직임이 좀 의미 있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 또는 진짜 기간 조정이 이렇게까지 안 가고도 돌아설 수 있는 것인지 또 추가 조정이 10% 이상 안 가고도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기존의 양극재 회사들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 회사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나노 신소재를 와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측면이냐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전 철강 회사였다가 완전히 2차 전지로 바뀌고 있는 회사죠. 2차 전지 양극재 자연스러운 통해서도 음극재, 리튬 소재가 있고요.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의 상당 부분을 갖추어 놨어요. 실제 생산하고 이익에 기여하고 뭐 이런 측면의 그 디벨롭먼트는 올해 10월달 내년도 25년도 27년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한편 철강 업황이 실적에 영향을 또 주는 것도 단기적으로 현실입니다. 이런 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급락의 폭이 제한적이고 물론 또 상승할 때도 급등의 폭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지금 조정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바닥을 일찍 잡으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보는 측면이고요. 이제 30만 원 중반까지 나왔는데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이 깊어지는 거고 30만 원 중반대에서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면서 낙폭이 제한적이게 되면 여름, 가을로 가면 갈수록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가시성이 하나, 둘씩 확인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텐션이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노 신소재인데요. 양극재 시장이 상당히 크죠. 전기차에서 있어서 전기차가 제조 원가가 있잖아요. 한 90%는 제조 원가 4,500만 원 된다 합시다. 그 제조 원가의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죠. 좀 헷갈리지 마시는 게 제조 원가가 있으면 제조 원가가 전부 다 재료비가 아니에요. 재료비하고 나머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기타 등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한 65%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양극재예요. 그래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전체 매니팩처링 코스트,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재료비로서 35% 정도가 됩니다. 35%, 40% 정도 되는 35% 정도 되는데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요.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극재가 상당히 많이 기술적인 어떤 그 상승을 하거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극재를 통해서 좀 더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고 주행 거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사실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음극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극재 분야에서 이제는 그 밀도를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음극재가 보통 흑연을 되는데 흑연 100%가 아니고 거기다가 실리콘을 첨가를 5% 10% 해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건데 실리콘을 기존의 음극재에 첨가시키게 되면은 주행 거리가 높아지는 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리콘이 팽창 한 3배, 4배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리튬의 소모를 딴 데로 뺏는 게 있어요.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전제입니다. 도전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기, 리튬 이온이 잘 흐를 수 있게끔 전도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도전제인데 CNT 도전제, 카본 나노 튜브라는 CNT 도전제, 슬러리 형태의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는 핵심인데요. 이것은
실리콘 팽창도 낮춰주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NT 도전제의 역할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스타디라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는 덜 됐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말이죠. 리포트는 지금 5월 중순인데 한 2달 전에 나오는 거 말고는 공식적으로 나온 리포트는 애널리스트급에서는 없습니다.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고 양극재라든지 다른 이슈가 많아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고수라든가 많이 보시는 분은 이게 음극재 시대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카본 나노튜브 CNT라는 것은 카본 탄소를 다루는 건데 나노 사이즈로 해가지고 튜브 형태로 만들어서 도전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제목도 보다시피 기술의 정수다 나노 기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이런 쪽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음극재 쪽으로 사용되거나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의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 CNT 슬러리가 확대되면서 매출의 비중이 주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 회사에 대한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시간 관계상 디테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CNT 도전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면서 실리콘 팽창을 잡아주는 이런 것의 핵심에 있어서는 분산 기술이 중요합니다. CNT 도전제라는 것은 도전제의 실제 원재료 같은 건 제2호에서 받아오고요. 이 회사가 분산 기술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에다가 5% 현재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이상의 첨가를 하면서 밀도를 높이면 또 충전速도도 개선되고 다 좋은데 실리콘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전제가 팽창을 완화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 10%, 15% 아직은 갈 길이 먼데 계속 확대되면은 자동차에서의 그 용량이 첨가하지 않았을 때 350mA보다는 400, 450, 500식으로 20%, 40%, 50%식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실리콘 음극재인데 실리콘 음극재 종류도 향후에는 산화 실리콘 말고 실리콘 카바이드, 순수 실리콘 장기적으로는 리튬 메탈로 가는데 이거는 향후에 추가 개발되는 상황에 따라 갖고 우리의 탄소 나노튜브 나노 신소재의 업사이드를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술적인 발전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한 대당 보통 자동차가 최근에 전기차는 70kW, 75kWh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도전제가 보통 킬로와트당 200g, 300g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kg 정도가 들어가는데 20kg가 한 14,000원 됩니다. 따라서 한 대, 자동차 한 대당 30만 원 정도가 도전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톤을 만들면은 자동차 한 50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노신소재의 도전제 캐파는 현재 14,500톤 정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에 내년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25,000에서 28,000톤, 25년도에는 5만 톤까지 갖춰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25년도 5만 톤이면 아까 계산하면은 7,500억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5만 톤이라는 것은 250만 대가 되는 거고 250만 대 한 대당 30만 원을 하면은 7,5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캐파 기준이니까 실제 매출은 이거보다 적겠죠. 따라서 25년도에 실적을 캐파의 80%를 잡고 하면은 6천억이 나오고요. 이 도전제는 마진이 좀 높습니다. 이게 한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에서 20% 잡으면 1,0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이 추론이 되고요. 기존의 도전제 말고도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도 매출이 한 600억대 나오기 때문에 마진도 좋고요. 그런 쪽에서 매출을 합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초반대는 나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고 순이익은 이젠 그 지배주 순이익도 있고 세금도 내니까 순이익으로 따지면 1,000억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거죠. 25년도입니다. 30년이 아니기 때문에 양극재처럼 PER 멀티플이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보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20배까지 치면은 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불확실하면은 15배, 17배가 떨어질 수 있는데 17배 정도 잡았을 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이고 어제 좀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빠지면 의미 있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나노신소재는
양극재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이내믹성과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3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25년까지만 보더라도 업사이드는 추가적인 주가 조정 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변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전제가 일본 회사가 있거든요. 도요 칼라라는 회사 등의 경쟁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과감하게 움직이냐 그런 측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노신소재가 캐펙스를 여러 나라에서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미국도 또 여러 나라에서 그 증설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아직은 이슈는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